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을신하고 있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최근 메르스 전염의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각종 잘못된 예방법이 SNS를 통해서 급격하게 또 번져나가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라고 하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지피지기 할 수 있도록 재테크 1번지 많은 내역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할 김현우 팀장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1번지 김현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좀 시끄럽죠. 메르스 테마주라는 것들이 급등을 했다가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마스크 관련 주식들이 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메르스라는 질병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글쎄요.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가라든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조속히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 소장님과 함께하는 재테크 1번지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우 팀장님과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경제 내비게이션을 잘 장착할 수 있도록 많은 내역을 준비했고요.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797-8100번입니다. 자, 오늘 팀장님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번 주에 준비할 재테크 핫 이슈 어떤 내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팀장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죠? 네,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게 바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뉴스 기사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네, 뉴스 보면. 맞아요. 네. 정말 많은 내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네. 모르게 이제 좀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좀 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 뭐 한 번쯤은 정리가 좀 필요할 듯한데요. 오늘 팀장님께서 이 내역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먼저 정 소장님은 국민연금 하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보통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렇죠. 뭐 강의나 아니면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요. 네. 안 망해요. 뭐 이런 말들, 이런 질문들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안 망해요. 이런 얘기 저도 그쵸. 많이 들어봤는데 그 부분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고갈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뭐 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자금이 다 소진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두고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어쨌든 언제가 됐든지 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이 대책이 연금보험료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 고갈은 되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이걸 고갈을 막겠다. 이런 것들은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보험료를 올린다. 네. 이거 약간 좀 찝찝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죠. 뭐 지금 고갈될 것으로 전망은 하지만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뭐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니까 뭐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라. 그리고 고갈이 우려되니까 좀 더 많이 내세요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더 내야 되겠죠. 뭐 보통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이제 연금은 고갈됐으니까 더 이상 못 줍니다라는 소리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현 팀장님이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그죠? 현재 법적으로 네. 부족하면 세금으로 연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지금 뭐 법적으로 보면은 이런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충당해주겠다라는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즉 특수직영연금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가입된 분들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각자의 연금관리공단에 각각의 연금을 별도로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금은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즉 고갈되거나 매년 지급되는 연금이 부족하게 되면 세금으로서 그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논의가 출발점이 된 거죠. 올해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가 3조 원 정도가 적자고요. 내년으로 보자면 3조 6천억 원이 1년 동안 적자가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정수지가 적자다라는 뜻은 한 해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내년 예상액이 3조 6천억 원이니까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100억 원씩의 세금 100억. 네. 100억이라는 세금이 연금으로 인해서 지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논의가 출발이 된 거고요. 그러다가 야 이거
공무원연금만 손댈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이제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리는 건 어떠냐, 더 주는 건 어떠냐. 이런 상태에서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 얼마 안 올려도 되더라.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액을 40%에서 50%를 올리자. 뭐 이런 것들이 야당 측의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니다, 그거 계산 잘못된 거다. 그렇게 되면은 고갈 시기도 빨라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엄청나게 더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여당 측의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그죠? 아, 참고로 저희 둘 다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 네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이야 연금을 더 받으면 물론 저를 그렇죠. 포함해서 뭐 팀장님도 마찬가지일 저야 텐데 좋죠. 그죠? 네. 받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궁금해하시거나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도대체 국민연금 이렇게 내면 나중에 얼마를 받습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해요. 그죠? 네. 얼마를 받는지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모두 소득의 9%를 내잖아요. 물론 이제 직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이 4.5%, 뭐 회사가 4.5% 이렇게 해서 9%를 맞춰주는데 현재 소득 대체율, 명목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 40%라는 말은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연금을 받으면 그거의 40%인 40만 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즉 100만 원 버는 사람이 9만 원의 연금을 내게 되면 나중에 가서 40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니까 9만 원 내고 40만 원 받는 연금 굉장히 좋죠. 이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소득 대체율은 본인이 젊었을 때 버는 소득의 40%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평균 소득을 따지고요. 그리고 본인의 평균 소득액 이거를 가중치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의 평균보다 본인의 평균 소득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덜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뭐 비슷하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본인의 젊었을 때 평균 소득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본인의 소득의 40%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납입 기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실제로 최저 한 9만 원 정도, 원래는 8만 7천 원 정도인데 그냥 9만 원 정도를 냈을 때 기간별로 받는 연금을 한번 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매달 9만 원을 연금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요. 10년 정도 내게 되면 낸 돈의 한 1.8배 정도인 17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한 25년 정도 냈을 때가 40만 원 정도, 즉 4.4배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률로 보자면 사실상 개인연금이 따라올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연금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액이 37만 8,900원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이 최고액인 37만 8,900원을 낼 때의 경우를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10년 정도 가입하게 되면은 34만 5,600원으로 낸 돈보다는 조금 적게 받으시죠. 물론 이제 평생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게 받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25년 정도 냈을 때 2.2배 정도 요거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인데요. 많이 버는 사람은 좀 적게 받는 대신에 적게 벌었던 사람들에게 연금을 조금 더 지급을 해주자라는 이제 사회보장적인 차원이죠. 어찌됐든 이 숫자적인 부분을 받는 건 만도 아니고요. 이 숫자에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해가지고 실질 가치를 지켜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사실은 굉장한 매력이 있는 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적게 내고 많이 받다 보니까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이 고갈이라는 문제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죠. 국민연금 고갈되니까 문제 많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개인연금 가입하세요. 이런 권유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실질가치로 반영시켜 주기 때문에요. 이보다 더 좋은 연금 제도는 없다라고 봅니다. 매우 좋다라는 그 매력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매력을 좀 잠깐 짚어봤고요. 또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 가입이 될 거고요. 그렇죠.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임의 가입이 되겠죠, 팀장님? 네, 임의가입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뭐 대부분 분들이 그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소득이 없는 주부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혹은 결혼해서 맞벌이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 7, 8년 정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일을 그만두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본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7, 8년 정도 내셨으면 2, 3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금을 좀 더 내서 10년을 채우고 싶은데 아무래도 가계 상황이 좀 빠듯하다. 가계 지출이 늘어나다 보면 연금 내는 한 8, 9만 원 정도도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이런 출산 장려의 뭐 정책과 이 경영이 되는 건데요. 둘째는 12개월을
인정을 해주고요. 셋째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을 연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자녀가 혹시 2명 이상인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가 출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12개월치는 공짜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셋째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 12개월에 18개월을 더해서 30개월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최대치는 50개월이니까 뭐 자녀가 7명이고 8명이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한 8, 9년 정도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이거 더 내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연금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자녀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이 출산 크레딧 제도를 꼭 한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꼭 반드시 자녀를 낳으신 아내분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부부 둘 중 아무나 한 명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셔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생소하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 잘 김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자녀가 2명인데 18개월치를 더 받으려면 1명을 더 낳아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부가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손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많죠.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 모두 가입하셔도 뭐 무리 없이 받습니다. 두 분 모두 받으시고요. 부부 모두 살아 있다면은 나중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다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냐면 만약에 남편만 가입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었다라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부인에게는 50%인 한 50만 원 정도가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이 모두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사망을 하게 되면 50%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한 10%, 1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두 분 모두 100만 원씩 받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명이 사망을 하더라도 내 연금 100만 원에 유족연금 1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좀 크기가 다른 경우죠. 남편이 100만 원을 받고 있고 아내분이 만약에 부인이 30만 원을 받고 있었을 때 남편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내가 가입을 안 했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가입을 안 했었으면 50만 원이 나올 게 아내분의 연금 30만 원과 가족, 남편의 연금, 유족연금 50만 원이 아닌 1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연금 안 받는 것보다는 손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내분의 연금,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50만 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국민연금의 단점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뭐 부각시켜가지고 문제시 삼고 이 공적연금 자체를 가입하지 않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개인연금이라든지 기타 모아놓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을 저희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최근 또 우리 이슈가 되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저와 김현우 팀장님은 열심히 국민연금에 나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방송 중에 언제든 02-797-8100번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 상담을 시청하셔서 뭐 어떤 본인의 궁금증이라든지 재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을 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은요, 정상욱 소장님이 준비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또 어떤 사례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상담했던 사례로 좀 네. 풀어드릴 내용은요. 30대 중반 가정의 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네. 그동안 뭐 많은 내역들이 좀 중복되는 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할부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그 두 부부의 그 내용인데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궁금 사항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들은 할부 인생의 시작, 이 두 부부의 가장 큰 문제 아닌 문제점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두 부가 워낙 이제 활동적인 생활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비주의 통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뭐 무조건 이제
쓰는 것들이 다 할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 이제 할부 인생이 시작되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울러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지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금 흐름들이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매달 마이너스 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은데 방법도 잘 모르겠고 어떠한 이제 솔루션을 통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산과 부채 내역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요. 1억 5천만 원 정도의 전세 자금, 요거는 이제 크게 뭐 부채 없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금융자산, 정기예금에 작년에 가입해 놓은 게 한 1,8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없었고, 가정에 비상예비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부에겐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이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대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올해죠. 3천만 원 정도의 차량을 전액 할부로 아주 지름신이 크게 강림하사 전액 할부로 이제 지르신 케이스인데요. 전체 순자산 대비해서 전체 그 자산 대비해서 부채 금액을 뺀 순자산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고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약 2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월 현금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두 부분의 수입의 합산이 한 65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고정비 지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고정비 지출이 뭐 부가적인 뭐 공과금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부분 부부가 쓰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과 그다음에 자동차 할부금과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 비용까지 해서 매월 또 110만 원 정도를 이쪽으로 좀 충당을 하고 계셨고, 그 외에 이제 나갔던 것들 뭐 보장성 보험이나 뭐 정기적금, 정시펀드, 저축성 보험 등등등 이렇게 이제 약간의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축은 정기적금 10만 원과 한 적립펀드 한 2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이 이제 어떤 달은 좀 이제 적정하게 유지도 됐다가 또 어떤 달은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됐다가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 바로바로 필요한 비상예비 자금을 준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재무 별점을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재무 별점 2개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닥 뭐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부부의 일단 생각 자체가 너무 그냥 지금 버는데 뭐 어떻습니까? 돈을 뭐 쓰려고 버는 건데 물론 좋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버는 이유는 쓰려고 버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런 마인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정의 이제 마이너스 폭이 점점 더 이제 커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별 2개 정도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많이 여기까지 주셨는데. 많이 여기까지 주셨어요. 봤을 때 우리 짠돌이 김현 팀장님은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이게 보니까 35살 정도 되시고요. 지금 자녀가 아직 많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으신 자녀는 아직 없는 아직 없으신 네. 상태. 저는 그러면 별점 이거 한 개도 조금 아까워. 실제로 상담을 하다가 이거 재무 상황 빵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제 사실은 뭐 신혼이 얼마나 지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쓰고 즐기는 시간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가정의 이제 가장 큰 네. 조금 아쉬웠던 점, 문제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아쉬웠던 점을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부부의 소비지출 통제가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아마 팀장님도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소비지출 통제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하셨을 듯합니다. 네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 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소비 지출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 케이스는 아예 의지가 없는 경우.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문제점을 인식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뭘 줄여야 될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외식비, 또 생활비, 용돈 이런 것들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일단 줄이는 거에 중점을 맞추기보다는 뭐에 얼마씩 나가는지 파악 먼저 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통장 쪼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요. 팀장님 되게 좋은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소비지출을 무조건 뭐 이 부분을 많이 썼으니까 이 부분을 얼만큼 줄이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사용했던 목록들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치에 대한 평균을 내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본인이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지출이 정말 많았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조정과 몇 가지 방법만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소비 지출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예비 자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이율이 뭐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있지만 6% 정도의 이율을 내고 있었는데 더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서두에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금융자산 이제 정기예금 작년에 가입한 거 한 2%대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6%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2%의 정기예금을 유지하고 싶다. 네. 이건 어떤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배가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데 저축은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좀 상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출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남편의 무리한 그 종신보험으로 고정비 지출이 조금 많았다라는 점, 이 네 가지가 좀 크게 아쉬웠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개선을 한번 해봤는데요. 월 고정 지출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1년 넘게 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다가 갑자기 이 부분을 확 줄이게 되면 아마 이 부부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몇 가지 부분을 조정을 했더니 이제 이건 제가 이렇게 줄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부부와 상담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이러한 항목들의 지출이 많았으니 이런 부분들은 요만큼 정도만 줄여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작성한 변경 후에 현금 흐름표인데요. 부부가 같이 공통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는 좀 줄여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아까 그 1,800만 원의 정기예금을 정리를 해서 일단 마이너스 통장과 나머지 800만 원을 자동차 할부금의 나머지 부분을 상환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할부와 이자로 들어가는 금액이 매월 11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보장성 보험은 몇 가지의 이제 좀 계약 변경과 조정을 통해서 지금 42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로 조정을 좀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축 현재 그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70만 원까지 해서 포함해서 70만 원 정도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저축 금액이 무려 3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언뜻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보여지지만 소비지출 50만 원 줄인 것과 이자로 상환되는 비용 40만 원 합산된 거, 보장성 비용 20만 원 정도 줄어들인 거, 그거 대비해서 이제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을 적정하게 좀 준비를 해놓으면 이런 비정기 지출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축의 비중이 조금 많이 올라갔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뭐 정기적금이나 적립펀드 그대로 유지했던 반면에 금액만 좀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에 대한 부분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형태로 좀 내용을 바꿨는데요. 2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해놨는데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만 원을 설정을 하고 1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사업비를 좀 줄이는 구조로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 후에 월 저축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70만 원에서 한 23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부부가 그나마 지금에서라도 좀 상담을 신청을 한 이유는 이제 수입원이 계속 발생되는 건 사실이긴 하나 이제 머지않아 1, 2년 내에 자녀를 이제 출산을 계획을 하고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입원이 뭐 급감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둘째까지 출산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출산으로 인한 배우자의 수입원 감소에 따라서 좀 반드시 이 부분은 비상예비 자금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적극적인 그 부부의 그 재무 계획들을 좀 반드시 세우시는 것들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용자산을 살 때는요,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집이 되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순자산은 적어도 70% 정도는 좀 갖춰져 있을 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가정의 현금 흐름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월 현금 흐름의 개선으로 고정저축을 조금 올리면서 이걸 적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정에 비상예비 자금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장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 비상예비 자금의 준비도요. 저는 선택이 아니고 좀 필수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노후 대비에 대한 연금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축 보험도 물론 굉장히 좋은 보험 상품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투자 수익률과 뭐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되 많은 금액을 좀 무리해서 설정하시기보다는 추가 납입과 적절한 펀드 관리를 통해서 좀 관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보장성 보험은 뭐 부부의 실손 의료비 보험에다가 몇 가지 진단금을 추가해가지고 내용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진단금에 대한 준비도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망보험에 대한 그 보험은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매월 납입되는 보험료의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담을 좀 도와드린 케이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 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이 부부가 이렇게 소비지출을 본인들이 약속한 금액들을 좀 잘 줄여서 앞으로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1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저와 또 1년간의 상담을 또 정리를 할지 저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지출 통제 많이 힘들겠지만 꼭 그렇죠. 이거 잘 하셔가지고 저와의 약속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는 뭐 맞벌이 하시는 신혼 초기 신혼부부 분들은 대부분 하시는 고민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다 짚어드렸는데 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지출 통제 잘 하시고요. 그거 조금씩 쪼개가지고 저축하시는 습관, 그리고 함부로 빚을 내지 않는 습관만 잘 갖추시면 돈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사례도 정상욱 소장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평상시에 돈 관리하다가 좀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1번지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사례처럼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연결해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는 이제 전화 연결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매번 이 시간대마다 어떤 분들이 어떤 고민거리로 전화를 주실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는 우리 김현우 팀장님께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시죠. 네, 날씨가 더우니까 진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올해 40대 초반 강동구에 사는 주부예요. 아,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변액보험 가입한 게 있는데 네네. 30만 원씩 한 5년 정도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서 그 보험하시는 분이 네. 이거 위험한 건데 나중에 원금도 못 받는다고 그래서요. 네. 이거 깨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네네. 예,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요거 해약을 하시는 거는 반대입니다. 지금 뭐 해약을 하시면 당연히 손해가 좀 있겠죠? 5년 정도 되셨으면. 네. 한 7, 80만 원 그 정도 손해인데요. 네. 수익은 났다는데 네. 일단 깨면 그 정도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금 대비 뭐 98% 몇 프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렇게 뭐 손해가 큰 돈은 아니라서 좀 불안도 하고 그래서 깰까 그러거든요. 네, 뭐 일단 손해 보는 금액 보시면은 뭐 7, 80만 원 정도 손해다. 여비권 납입하신 게 한 5년 정도 되셨으면 한 1,800 뭐 가까이 될 테니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 손해 보는 것 때문에 깨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거 아마 해약을 하고 이거 위험하니까 다른 걸로 뭐 가입을 해라라고 권유를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뭐 가입하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어요. 네, 역시나 뭐 가입하라고 그러던가요? 그 은행보다 이율도 좀 높고 네네. 복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리고요. 이율이 뭐 떨어져도 체류 보증 뭐 이런 거 해주고 네. 원금 손해 전혀 없다 그래서 네. 좀 최저 고민 보증 해주고 뭐 복리로 주고
원금 손해 없다. 아마 이제 공시이율형 상품을 소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권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해약을 반대하는 제가 이제 반대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5년이지만 여지껏 내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뭐 변액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마 통상 납입 기간이 12년이 의무 납입 기간이라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와 있는데 1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자유로이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깨고 또 다른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못해도 뭐 한 10년, 20년은 또 내셔야 되겠죠. 그럼 여지껏 내셨던 기간 이 보험, 변액보험 내신 한 5년 정도를 또 버리는 게 되겠고요. 지금 40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은퇴 시, 남편분의 은퇴 시까지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뭐 10년, 20년 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시는 건 아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부담이 된다라고 아마 그 설계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10년도 아닌 뭐 7년짜리, 5년짜리 이런 상품을 또 가입하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5년 동안 저축하면 그만큼 저축을 하는 금액도 적어지게 되겠죠. 또 새로이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에 이제 가져가는 보험사에서 떼가는 수수료라는 게 또 발생을 합니다. 여지껏 5년치 수수료를 냈는데 새로이 보험을 가입하면 또 내는 만큼 그만큼 수수료를 뭐 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변액보험을 해약을 하고 공시이율형 보험으로 갈아탔을 때 어떤 뭐 눈에 띄는 성과가 발생을 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거 공시이율형 보험의 평균 금리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 3.8%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그 정도 되죠. 이율이 3.5% 복리라고. 예, 3.5%짜리 복리. 은행 적금 2배 된다고. 그렇죠. 은행 적금의 2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굉장히 이제 혹합니다. 은행 적금의 2배나 되는 걸 복리로 또 불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 상품은 변액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수료를 뗍니다. 은행 적금은 수수료 없이 주죠. 자, 그런데 이 수수료 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한 15,000원 정도는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만 복리로 불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실질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 이자는 뭐 3.5%가 아니라 1% 조금 넘는 이자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질로 뭐 별로 이득이 되는 건 없고 또 최저보증이라는 건 뭐 시중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보험회사의 수익이 악화돼가지고 이자를 그만큼 못 주겠습니다라고 할 때 지켜주는 이자인데 이게 보통 한 2% 정도 수준입니다. 1.5에서 2%뭐 많이 줘야봐야 2.5%인데 이 역시도 사업비 떼고 나면은 실제로 가져가시는 이자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원금 손해가 없다라는 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에 원금의 가치를 생각하면 물가 상승돼서 그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사실은 원금이 원금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 차이가 크죠. 이렇게 따지면은 그 원금을 지켜준다는 건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액보험은 그런 원금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변액보험이라는 게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 20년 흘렀을 때 원금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경제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 거고 그럴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또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 정 소장님이 본인이 가입하신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 수익률을 공개를 해주셨는데 뭐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이 추가 납입과 펀드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만 지켜나가게 되면 수익을 꽤 많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30만 원을 가입하라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여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저축을 하실 수가 있는 여력이 되시나요? 조금 여유가 더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건 한 50만 원짜리로 가입하려고 했거든요. 아, 50만 원짜리 저축보험을 네. 가입을 해라라고 권유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차라리 가입하신 이 변액보험 30만 원짜리예요. 20만 원씩 추가로 납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축액을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추가 납입 수수료는 굉장히 적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지금 수수료 내시는 게 한 달에 한 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수수료 뗀다고 해봐야 50만 원 똑같이 내도 한 5만 원 정도 수수료 내시는 거고 새로 만약에 가입하면 7만 5천 원 정도 수수료 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펀드 잘 관리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관리하는 게 네. 뭔가요? 펀드 관리. 몰라가지고. 그렇죠. 이거 네, 다들 머리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일단 주시장이 지금처럼 수익이 잘 나고 있으면 수익 난 거를 안전하게 채권형 쪽으로 안 해서 펀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주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채권 쪽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들인데 해봐야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변의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셔도 좋고요.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뭐 전화 주셔가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좀 복잡하지요. 어쨌든 많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뭐
어쨌든지 간에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깰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그리고 신중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전화는 정상욱 소장님이 받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대실적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이게 사실, 핫해요. 네. 그렇죠. 제 거와 저희 자녀 것까지 이제 다 실적으로 오픈을 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문의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남성분이시네요. 간단하게 네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40대 초반이고요. 네네네. 지방에 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지방에도 저희 방송이 나오나요? 네. 아, 그러십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애들이 이제 10살, 7살인데요. 네네네. 예전에 보험 가입한 게 있는데 네. 보험료도 오른다고 그러고 네. 뭐 보장 내용도 뭐 줄어든다고 그래서 네네네. 뭐 리모델링 하라고 연락을 받는데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아, 네, 맞습니다. 네. 손해보험사들이 아마 6월 달과 7월 달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정이율을 좀 인하시키면서 보험료가 약간씩 이제 오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보장 내역이 축소된다라는 것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지금 자녀들한테 가입해준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월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장 기간은 언제까지로 설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비 보험인데요. 네. 거기에 특약으로 뭐 암하고 기타 네. 뭐 아팠을 때 받는 거가 내용이 전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보험료 한 4만 원 정도 되고요. 각각 4만 기간이- 원인 거죠? 예. 네네. 보험 기간이 20세. 음, 네, 그래서 20세로 돼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지, 네. 진짜 새롭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음, 궁금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또 예전에 가입해 놓은 보험이라면 뭐 몇 가지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보험 증권을 좀 봐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20년 만기라면 보험료 납입 기간도 한 20세까지 납입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20세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을 또 다시 가입을 하셔서 또다시 20년 이상을 내셔야 할 텐데요. 네. 이번 기회에 적정하다라고 하면 100세 만기 상품으로 자녀들의 보장 내역을 좀 변경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듯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자녀들이 중간에 뭐 질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친 경우라면 20세 이후에 보험 가입이 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내역이 축소되기 전에 좀 적절한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100세 만기로 손해보험사 상품의 내용으로 좀 변경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10살하고 7살 정도 되면 한 손해보험사 상품 어린이 전용보험을 이용하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100세까지 충분한 내용으로 뭐 보장 내역을 준비해 줄 수 있다라는 점 참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네. 여기서 중요시할 점은 나중에 100세 때 이 돈 환급받아서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죠? 순수 네. 소멸성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부부도요, 네. 실비 보험에다가 이제 암이랑 기타 뭐 진단비가 좀 들어가 있는데, 네네네.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통장 빠져나간 걸 보니까 좀 올라서 그런 건지 23만 원이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쵸. 뭐 자녀분들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 증권을 좀 정확히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보험료로만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두 부부의 실비와 진단비가 각각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비용적으로는 뭐 적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아마 갱신이 한두 번 정도 됐을 듯 합니다. 그래서 네. 최초에 가입했던 금액보다 지금 더 많이 내고 있는 거는 아마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약간 인상이 된 듯해 보이는데요. 네. 갱신폭이 조금 큰 것으로,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 인상폭이 조금 큰 것으로 봐서는 실비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의 특약들도 좀 갱신형으로 이루어질 있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요 점은 좀 반드시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자가 좀 높다고 그래가지고요. 네네네. 지난주에 이제 저축하는 보험이 있다고 해서 네네네. 이게 한 달에 60만 원짜리를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입할 때 잘 모르고 한 건지 이제 네네네. 그 설명서 찾아보니까는 이제 원금 되려면 7년 정도 걸린다고 써 있는데 네네.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잘 가입한 건지 잘 아, 몰라서요. 그러세요. 네. 앞서 전화 주신 분하고 또 네. 똑같은 내용의 시청자분이 네, 또 같이 사신 전화를. 건 아닐 거고요. 아, 그럴까요? 그죠? 앞서 전화 주신 분도 저축보험 이제 5년 정도 가입을 했는데 이걸 뭐 유지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네. 저축성 보험은 지금과 같은 저금리에 혹할 수도 있죠. 아마 지난주에 가입을 하셨다면 또 뭐 이렇게 지금 뭐 금리도 낮아졌는데 많은 이자를 또 복리로 준다라고 해서 뭐 가입을 하셨던 네. 것 같은데요. 몇 가지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내가 납입한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뭐 도깨비방망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가는데 그것도 복리로 3% 이상을 준다? 사실상 쉽지 않죠. 그죠? 네네. 이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사업비라는 걸 차감을 하니까 아까 뭐 앞선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으로 제가 받는 건 만 1%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네.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을 유지할 때 일반적인 저축은 은행이나 이제 뭐 증권사를 통해서 하셔야지만 뭐 유동성이라든지 뭐 납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크게 없을 텐데 네. 보험사의 상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큰 변수가 생기거나 뭐 이랬을 때 납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니 네. 제가 뭐 매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설정하기보다는 납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설정을 하시고 추가 네. 납입하는 구조를 좀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네. 보험사의 상품은 특정한 목적, 즉 뭐 이 자금은 뭐 수십 년 후에 내 노후 자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교육 자금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정확한 목표의식을 좀 가지시고 설정을 하시는 걸 좀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추가 납입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어, 추가 납입 많이 들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정리가 안 되시죠? 네네.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시청자분이 설정한 60만 원의 금액 중에서요. 보험사가 떼가는 수수료가 사업비라는 이 수수료가 그냥 예를 들어서 1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60만 원에서 10%를 떼니까 6만 원을 차감을 한 54만 원 정도를 이제 저축을 해주겠죠. 그죠? 근데 이걸 네네. 60만 원을 처음부터 설정하지 않고 딱 이 금액의 50% 정도 30만 원만 설정을 하고 3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는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30만 원의 사업비 10%는 동일하게 3만 원이 차감이 될 텐데요. 최근 보험사별로 뭐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추가 납입 수수료는 빵프로에서 한 4.5%까지 이렇게 떼가는 회사들의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추가 납입 수수료가 빵프로인 상품을 선택을 했다라고 치면 네. 추가 납입하는 30만 원은 사업비를 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60만 원을 저축을 하더라도 전자에는 54만 원만 저축이 되는 거고 후자에는 57만 원이 저축이 되겠죠. 근데 이걸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간다. 그럼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설정하기보다는 추가 납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하고요.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두 번째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네.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납입을 하다가 가정의 현금 흐름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으면 네네. 굉장히 좋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추가 납입으로 설정한 금액은 언제든지 중지를 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장기 상품을 꾸준하게 잘 이어갈 수 있는 장점 또한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좀 쇼키한데요. 네네. 그럼 제가 가입한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난 물리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네. 물르고 싶으시면 물르셔야죠. 뭐 지난주에 네. 가입하셨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시게 되면 네. 납입했던 보험료는 이제 다 전액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죠? 이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분과 좀 정확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실 건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활용을 하시고 적정한 네. 금액 설정하시고 나머지 자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잘 유지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늘 방송 후에 뭐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금 전화 주신 네네. 전화로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아. 이제 오늘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항상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재테크에 궁금증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재테크 1번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